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조금 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이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PC,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이 인정될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는데 결국 원심이 확정이 됐어요. 네, 일단 법원의 판결을 존중을 해야죠. 더 이상 내용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들은 이미 대법원 확정까지 나온 상황에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좀 자세한 이 판결 내용들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했는지는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지만 일단 기본적인 입장은 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부원장님, 이 내용 어떻게 보십니까? 예상한 대로 나온 거 아닙니까? 1심, 2심에서 7개 스펙에 대해서 그 허위라고 얘기를 했고 판결을 했고 증거 능력이 확실히 충분한 부분들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사필 규정 그대로 갔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그러면 이 확정 판결, 이 상고심 판결이 앞으로 정치권 대선 구도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심판론에 이미 반영된 이슈라고 보기 때문에 새롭게 돌출해서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든가 그런 소재로는 활용되지 않을 걸로 좀 보입니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네. 설 전 큰 변곡점으로 꼽혔던 양자 TV 토론, 이 법원의 결정으로 불발이 됐습니다. 네. 이 법원이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각각 낸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한 건데요. 두 분께서는 이 판결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예상을 하셨어요? 일단 좀 예상은 됐었습니다. 이게 한 2007년일 거예요. 당시에 그 삼자 토론이 누구였죠? 이명박하고 정몽준 네. 이렇게 정동영, 네. 네, 그렇죠. 그때 해서 권영길 아마 후보가 가처분 신청을 해서 본인 이거는 부당하다라고 했을 때 법원이 그걸 인용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것도 이제 법원에서 40일 정도 남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양자 토론은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근데 존중을 해야 될 부분이고 양측 후보들도 이걸 따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측에서는 양자 토론을 고집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자든 삼자든 어떤 방식이든 간에 토론을 자주 해서 국민들한테 알 권리를 충분히 드리자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이제 내용 자체가 31일 날 돼 있으니까 지금 시간이 남아 있고 어느 정도 방송사도 나머지 후보들 그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까지 검토될지는 방송사가 판단하겠지만 그런 판단들을 빨리 국민의힘도 받아들이셔가지고 그냥 31일 날 우리 서로 얘기가 거의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31일 날 방송사 3사 주관으로 해서 그 방송에 나오셔서 국민들한테 충분히 어떤 부분에서 지금 이런 비전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네. 그런데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오는 31일 그러니까 국회나 제3의 장소에서 양자 토론을 하자 이렇게 다시 예. 제안을 했거든요. 저도 이걸 이제 속보로 봤는데요.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이거 뭐지?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겠다라고 국민들한테 막 할 것처럼 하면서 속내는 하기 싫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31일 날. 아니 그냥 방송사에서 지금 잡혀 있는 오랫동안 여야가 그다음에 각 캠프끼리 서로 다 얘기를 해놓은 상황에서 그냥 30일 날 나가서 하시면 되는데 왜 또 3회 장소에서 양자 토론으로 가자. 이 부분 첫 번째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것이죠. 법원에서 이거는 국민의 알 권리 침해한다고 판단을 했는데 굳이 또 방송사가 다 편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31일 날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걸 또 3회 장소에서 하자. 그것도 양자로 하자. 이게 무슨 속내인지 모르겠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저번 특검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할 것처럼 막 하면서 뒤에 가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특검을 거부 이제 책임을 우리한테 계속 얘기하듯이 이 토론 자체도 또 법원이 판단한 거를 양자 토론이라는 이상한 또 프레임을 가지고 던져서 시간을 끌거나 안 하고 싶은 속내가 아닌가. 그래서 이런 태도들은 굉장히 좀 국민들한테 좀 오만한 태도다.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법원이 판단한 만큼 지금 정해진 31일 날 방송 토론에
다자 토론에 나오셔서 하는 것이 옳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이 법원의 판단이 지상파 3사의 방송에 대한 판단이었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은 31일 이 방송사 초청이 아니면 양자 토론이 가능하다 이런 입장인데 맞죠. 어떤 셈법인가요? 아니 지금 공직선거법상 방송사에서 주관하는 초청 토론회 자격 요건들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뭐 의원이 소속 의원이 5명 이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직전 대선이나 총선에서 정당 투표율이 3% 이상인 경우 그다음에 대선 선거일 기준으로 한 달 전에 여론조사에서 5% 이상 네. 평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방송이 주관하는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뭐 준용해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고요. 예. 근데 이게 양당이 합의해서 가는 구조라면 그걸 가지고 방송을 하거나 뭐 중계를 하거나 그 문제는 방송 주관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취지와 배치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양자 토론을 제일 처음에 제안했던 사람이 이재명 후보거든요. 예. 이재명 후보가 제안을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현안이 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국민 앞에서 검증받아 보자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이슈에 대한 집중도라든가 국민의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 양당이 합의하면은 그게 방송에서 그걸 중계하든지 안 하든지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요새는 유튜브도 많이 있고요. 네. 해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가지고 법원의 판결을 어긋장을 놓는다 이렇게 판단할 내용은 아니고요. 합의가 되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윤 후보가 어제 이제 어떤 형식이든 토론이 상관없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자 토론을 먼저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속보로 이제 양자 토론 얘기가 나온 거죠. 국민의힘 이미 이제 다자 토론도 받아들이겠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양당의 합의에서 애초에 제안대로 양당 양자 토론 간에 하고 예. 그다음에 설 이후든지 해서 다자 토론이 필요하다면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좋습니다. 양자 토론의 방식에 있어서 방송사가 아니라 뭐 선거법에 보장된 캠프 간에서 양자 토론하면 됩니다. 그러면 31일은 굉장히 여야가 서로 간에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합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방송사의 편성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송사도 31일을 어렵게 마련한 거죠. 그러면 31일 날 그거는 하고 그다음 뭐 설 이후에 하든 설 중간에 하든 날짜를 다른 거를 해야지 31일로 이거를 딱 고정을 했지 않습니까? 방송사에서 이미 이 시간이 좋다고 했는데 그럼 이 31일 그 방송 토론을 왜 굳이 이 시간을 딱 지정을 해서 이 시간에 양자 토론을 하자 하냐 그거죠. 차라리 31일을 얘기를 하지 않고 31일은 방송사에서 이미 돼 있는 부분들에 나서 다자 형식으로 하시고 그 이후에 1일이든 2일이든 3일이든 양자 토론을 뭐 방송사 없이 뭐 유튜브라든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한테 소개할 부분들은 그렇게 하면 그게 합리적이죠. 근데 이게 31일을 박았다는 건 지금 31일에 다자 토론에 대해서 말만 다자 토론을 하겠다 하는 것이고 속내는 다자 토론에 자신이 없는 것이죠.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국민들이 있습니다. 궁금해하는 게 양자 토론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리고 지금 성일종 의원이 제안한 바에 의하면 양당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해보자는 거니까 그게 딱 고정을 해서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건 아닌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논의를 해보면 되는 거죠. 이런 제안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또 반발을 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렇게 국민의힘이 제안을 하는 이유가 이 양당 후보 구도를 좀 고착화하겠다 이런 의도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윤석열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뭐 양당 후보든 다자 후보든 다자 구도든 별 상관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뭐 저는 이리 보거든요. 지금 이번 대선의 기본 성격이 정권 교체냐 정권 연장이냐 이 구도가 전선이 너무 명확해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다자 토론에 들어오더라도 이 구도를 깨고 나가기는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윤석열 후보한테 다자로 간다고 해서 불리하다고 보질 않고요. 그다음에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도 정의당이 지금 민주당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진보적인 가치를 선명하게 가져가야 되는 대선이기 때문에 그 성격 자체로 보면 윤석열 후보가 꼭 불리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자 대결 구도로 가더라도 문재인 정권 심판론이나 정권 교체론 때문에 이재명 대 반 이재명 구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유불리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양자 대결로 해서 대장동 의혹이라든가 그동안에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제기했던 의문사항에 대해서도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답변드리고
1대1 대결을 통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보자는 뜻인 거죠. 근데 이 뭐 잠깐만 말씀드리면 예. 하나 바로 잡자면 1위를 달리고 있지는 않죠. 엎치락 뒤치락 한다. 그렇게 좀 정정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건 윤석열 후보는 안철수 이 후보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한때 20%대까지 지지율이 이제 폭락하면서 안철수 후보가 12, 15, 18%까지 갔죠. 그러면서 단일화 없이는 힘들겠다는 게 있었고 결국에는 캠프에서 판단하는 거는 국민의힘에서는 자강론. 그래서 자강론을 통해서 안철수 후보를 배제하고 온전하게 승리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것이지만 지금 안철수 후보가 아무리 빠졌어도 한 1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땐 솔직히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지지층은 보수층의 지지층이거든요. 그랬을 때 안철수 후보가 다자 토론에 나왔을 때 불리한 측은 윤석열 후보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다자 토론이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를 배제하고 양자 토론을 주장해서 아마 31일에 고정된 방송 토론에 대한 부분들을 법원에서 판단했으니까 피할 수는 없고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31일 양자 토론은 좀 작전상 꼼수 같다 저는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꼼수라고 판단을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받을 가능성 얼마라고 보십니까? 아 이재명 후보가요? 네. 저희는 그러니까 31일이 아니면 토론은 무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날짜를 특정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좀 왜 이렇게 조금 이렇지? 좀 뭔가 아니, 속내가 있는 것 같아서 차라리 31일 방송 토론을 하고 향후에 양자 토론하자 했으면은 그럼 저도 할 말이 없고 좋습니다 할 텐데 네. 31일을 박아서 이렇게 지정을 해서 거기에 대놓고 지금 방송 토론이 돼 있는 부분을 흐트러뜨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안철수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반발할 거고 또 반발이 되면서 여러 가지로 토론회가 또 지연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지연 작전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아니 애초에 양자 토론을 제시한 쪽이 그쪽인데 아니 왜 그걸 31일 날 하면 안 되는 건지 저는 그걸 묻고 싶고요. 아까 여론조사 분석하셨는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후보가 올라가는데도 안철수 후보가 안 빠지는 이유는 중도 진보층의 이재명 지지층을 안철수 후보가 뺏어가기 때문이라는 분석들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약진이 곧 윤석열 후보의 불리함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기초한 지금 그걸 연동시켜서 토론회까지 해석하시는 건 좀 지나친 해석이라는 걸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애초에 제안했으니까 제안한 대로 양자 토론을 하고 다자 토론을 그 이후에 하든지 나를 따로 잡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피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네. 이 국민의힘 측의 이런 양자 토론 제안, 과연 이재명 후보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파를 초월한 국민 내각 구상과 함께 대선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재명 후보와 그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발언 이어서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격화되고 있는 네거티브 공방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의 걱정이 많으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 이재명은 앞으로 일체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습니다. 네거티브를 확실하게 중단하고 오로지 민생, 미래,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당도 동참해 주십시오. 글쎄, 네거티브 그 당과 또 그 지지 세력들에 의해서 수도 없이 하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저는 긍정적으로는 생각합니다.適当한 근거가 있는 거에 의해서 국민이 정부 최고의 의사결정권자가 될 후보에 대해서 또 검증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라고 보고. 네, 이재명 후보 네거티브 중단하겠다 이런 발언입니다. 야당도 동참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배경이 뭘까요? 일단 네거티브는 민생을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선거에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늘 말씀하시는 거는 정치는 민생을 바꾸는 것이고 이번 대선은 경제와 민생에 집중해야지 네거티브로 치닫다 보면은 건전한 정책 경쟁, 그다음에 어떤 비전 제시들이 가려지기 때문에 아마 그냥 기본인 것 같아요. 기본에 충실하자는 부분인 것 같고 이재명 후보는 기본적으로 경선 때도 네거티브 중단 선언을 했었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김종인 전 위원장이죠. 나가신
그분도 네거티브를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했던 건 기본적으로 선거를 많이 해보고 민생을 걱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공통으로 뭐 갖고 있는 생각 같아요. 다만 이제 여기에서 하나 좀 덧붙이면 네거티브라는 것이 흑색 선전으로 가면 안 되고 검증 받을 부분은 검증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건희 씨 같은 허위 경력 부분들 수사 중인 거, 그다음에 도이치 주가 조작 이런 부분들은 이제 네거티브가 아니라 이런 거는 검증 영역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구분이 돼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했지만 어제 법사위에서는 김건희 씨의 7시간 녹취가 공개가 되기도 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여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네거티브가 아니라 검증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이건 이제 사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검증 대상이죠. 왜냐하면 허위 경력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도 김건희 씨 측에서 정확하게 3년 1개월이라는 게임 산업협회에서 받았다는 허위 경력으로 수원 여대 겸임 교수, 개공 교수가 지위의 상승을 이루었는데 그러면 그거를 어디에서 받았는지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당사자가 안 밝히면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네거티브가 아니라 검증의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부분은 공모했던 4명의 사람은 이미 법적으로 실형이 받았는데 거기에 돈을 투자했던 김건희 씨가 아직도 계좌를 정확하게 공개를 하지 않고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에 윤석열 후보 측에서 공개한 부분은 주식을 매수한 부분만 있습니다. 매수하고 주식을 이동한 부분만. 그러니까 나머지를 이렇게 공개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매도하는 시점에 그 부분을 계좌를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윤석열 후보나 김건희 측에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법사위를 열어서라도 이걸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불법적인 부분이 있으면 이건 검증이 돼야 되고 이걸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과 네거티브를 공통으로 엮는 것은 좀 착오인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는 네거티브를 중단하겠다. 그리고 김건희 씨 관련한 문제는 검증이다. 야당한테 동참을 바랐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근데 이번 대선의 그 네거티브 전쟁만 보면 이 지형이 좀 이전의 사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특이합니다. 뭐냐면 두 후보의 말하자면 약점이랄까 이게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면 그게 부메랑이 돼서 더 큰 타격으로 본인에게 문제가 생기는 본인의 지지율이 깎이는 이런 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7시간 녹취록을 민주당이 거들고 나오니까 예. 그다음 곧바로 이어서 이재명 후보의 형과 형수에 대한 욕설 녹취 논란이 대중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의 의혹을 공격하면 곧이어서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이라든가 성남FC 무슨 후원금 광고비 의혹이라든가 이게 물려서 들어와요. 그래서 네거티브 효과가 없는 겁니다. 남을 때리는 것이 자기의 약점을 때리는 형태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민주당의 전략가들이 이 점에 착안해서 사실은 잘 대처를 해야 되는데 좀 쉽게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가 네거티브를 안 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 캠프의 선대위가 안 하느냐? 그거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후보는 경제 얘기하고 민생 얘기하고 국가 비전 얘기하고 그 옆에 주변의 사람들은 윤석열 후보나 윤석열 후보의 가족에 대한 공격을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는 주변이 받고 긍정적인 이미지는 이재명 후보가 가져가겠다는 역할 분담 그 체계 아니겠습니까? 네. 이 진정성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저는. 네. 한편 민주당은 연일 쇄신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먼저 86그룹을 대표하면서 첫 용퇴 결단을 내리면서 그 이후에도 물꼬가 트일지 주목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86그룹 중에 용퇴하겠다라는 의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송영길 대표께서 얘기하시는 이 불출마 선언과 그다음에 무공천 이 부분은 굉장히 큰 결단이다.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도미노처럼 당대표가 했기 때문에 쭉 용퇴 선언이 이어질 거다. 그게 정치 교체다. 그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송영길 대표가 의원으로서 개인으로서의 불출마나 이런 선언이 아니라 당을 책임지는 당대표로서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치 개혁과 정치 교체가 결국에는
민주당이 쇄신하고 혁신하는 모습에 또 다른 모습의 간절함이라고 좀 평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신 거고 그거를 먼저 몸소 실천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당대표의 모습이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586 세대론의 어떤 세대의 사라짐이 아니라 정치를 다시 규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가 역할로서 어떤 본연의 모습을 보여야지 자리로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치인이 그러지 않습니까? 역할이 있어서 여기 들어왔을 텐데 그 정치인이 그 역할이 끝나면 그 자리를 비우고 떠나줘야 그 다음 새로운 세대의 정치적 역할을 할 세대가 다시 올 것이다. 그런 흐름에서의 정치 쇄신안을 당대표께서 얘기했고 본인이 진정성을 보이려면 불출마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무공천을 하지 않습니까? 귀책 사유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예. 그래서 이게 정말 정치라는 게요. 특히 의회라는 게 표결로 정해집니다. 정치가 대화와 타협으로서 어떤 본연의 모습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중요한 것은 의석수거든요. 그런데 의석수를 포기하겠다는 부분들은요. 대단히 큰 결단이다. 그리고 보시고 향후에 그런 의미에서의 정치적인 교체가 이루어지지 그냥 누가 나갔으니까 그다음엔 누가 나가고 그다음에 누가 나가고 이런 부분들은 좀 정치의 교체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큰 결단이라고 해주셨으니까요. 뭐 무공천도 그렇고 뭐 3선 이상 제한도 그렇고 당내에서 반발이 있을 것 같거든요. 당에 계시니까 당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일단 뭐 100%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동조하고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의 역할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부분들은 또 아닌 부분도 있겠죠. 아니 뭐 향후에 5선, 6선, 7선 돼서 뭐라 하고 싶어하는 자리에 대한 욕심을 갖는 정치인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목표하는 지향하는 바가 있지만 국민들이 과연 그러니까 정치가 국민들한테 과연 어떤 믿음과 신뢰를 줬느냐의 부분에서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정치의 본질을 민주당부터 바뀌어가면서 한번 국민의힘한테 같이 동참을 호소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의 좀 불만도 있고 하겠지만 좀 저희 당은 어느 정도 봉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잠시 후 윤석열 후보도 11시에 이 정치 분야 공약을 발표합니다. 민주당에서 이렇게 정치개혁 카드나 뭐 국민 내각을 발표한 이후에 어느 정도의 쇄신 카드가 담길지 관심인데 강도 높은 쇄신 카드가 담길 거라 보십니까? 윤석열 후보가 정치와 관련해서는 이미 분명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가 담기겠지만 청와대 개편 구상이 담기고요. 청와대의 역할을 좀 축소하고 예.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개선을 좀 담는 예를 들면 장관들의 정치적 권한과 책임을 늘려주는 방향으로 간다든지 청년 내각을 청년들의 참여를 유도해서 내각에다가 새로운 에너지를 넣는다든지 그런 것도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선거 또 이번에 보궐선거도 있으니까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랄까 뭐 그런 것도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라는 내용 안에 대충 다 포괄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일 거라고 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또 원팀 굳히기에 들어가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경선 4강에서 붙었던 4명 중에서 이제 원희룡 전 지사는 합류해서 함께하고 있고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있었는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 그리고 유이동 의원을 이제 당에서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원팀을 만들겠다. 어느 정도 당 내에서 좀 잘 흘러가는 거라고 봐도 될까요? 예, 바깥에서 보는 것과 달리 고부 원팀 논의는 힘을 얻어가고 있고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홍준표 전 대표를 도왔던 실무진들도 지금 선대위에 합류한 분들이 꽤 계시다고 듣고 있고 유이동 전 의원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정책위 의장은 김도읍 전 정책위 의장이 사임하고 난 뒤에 공석으로 있다가 원래 그 자리는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협의해서 인선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준석 대표가 유승민 전 대표의 동의를 얻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동의 없이 임명하기는 힘든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원팀이 이제 내실 있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큰 이탈 없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이제 좀 더 큰 의미에서
2차 1차 컷오프 이후에 붙었던 2차 컷오프 이후에 붙었던 네 분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예. 거기에 대한 윤석열 후보가 어느 정도의 정치력을 발휘할 것이냐. 그게 이제 숙제로 남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 후 오전 11시에 이 송영길 대표의 빠른 제명 처리 발언 이틀 만에 이 윤리특위가 열립니다. 여기서 무소속 윤미향, 이상직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상정이 되는데요.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박덕흠 의원까지 넣은 것은 물타기다 이런 공세를 하더라고요. 이게 국민의힘 쪽에서는 현재까지 이런 발언들을 보면 정치 혁신과 개혁에 동참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리특위가 열리기 전에 심사위에서 이미 박덕흠 의원도 윤미향, 이상직 의원을 포함해서 제명 입장을 이제 특위에 넘겼지 않습니까? 네. 근데 판단을 한 부분이고 그동안 이 의원직 제명안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활용이 됐었습니다. 한 네. 거의 뭐 본회의에 올라가더라도 표결에서 의원들끼리 다 그냥 부결시켜버리고 예. 뭐 폐기시켜버리고 했던 것들이 국회의 모습이었어요. 뭐 저희도 뭐 거기에 책임이 없진 않겠죠. 여야 막론하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것들이 국회의원이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근데 결국에는 이제 저희 민주당에서 여기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가 저희 두 윤미향, 이상직 두 의원과 박덕흠 의원까지 해서 우리가 변화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정치가 좀 변하자. 국민의힘 우리가 변합시다. 배치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들 눈높이에 맞추자 이런 얘기인데 국민의힘 저는 이런 거 박덕흠 의원에 이렇게 고민할 게 아니라 과감하게 동의를 하셔서 제명안에 대해서 넣어서 특위에서 판단을 받고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면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박덕흠 의원 자체든 뭐 이상직이든 윤미향 의원이든 의원 지키기로 이렇게 비춰지지 않게 국민의힘께서 좀 입장 표명을 분명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예. 국민의힘은 이번 이 윤리특위에 불참하겠다. 이것은 보여주기 쇼다. 예. 원장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아니 그 송영길 대표께서 빠른 제명을 공언하신 지 이틀 만에 지금 상정이 됐는데요. 네.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는 걸 왜 지금까지 그 오랜 세월 동안 질질 걷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가. 결국은 35% 박스권에 갇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돌파 카드로 고육책으로 지금 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윤미향 의원과 이상직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핵심 가치를 위배한 의원인데도 그대로 뒀어요. 오랜 세월 동안 그대로 뒀고 그다음에 그 급하게 하다 보니까 민주당이 야당과의 협의 과정이 없었습니다. 이게 야당과 사전 협의가 없이 의사 일정을 진행하다 보니까 야당이 그냥 할래 말래 끌려 들어가는 처지가 돼버린 건데 사실은 이게 뭐 이틀 만에 할 게 아니라 일주일 만이나 5일 만에 하더라도 야당한테 제대로 된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뭐 상정을 하든지 말든지 했으면 국민의힘이 이렇게까지 쇼에 끌려가지 않겠다고 가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국회를 일방독주식으로 이끌어온 민주당의 관행 때문에 빚어진 국민의힘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고요. 게다가 지금 좀 국민정서법상 말씀드리긴 좀 쉽지 않은데 박덕흠 의원 건은 수사도 제대로 안 된 겁니다. 말하자면 혐의 입증에 대한 부분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끼워 넣은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진정성 있는 민주당의 행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박덕흠 의원 건은요 수사가 안 됐다고 해서 저게 국민 눈높이에 맞다고 얘기를 하시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박덕흠 의원은 아주 건설 업계에서도 유명하신 분이고 특히나 문제가 됐던 거는 국회의원직의 상임위에 국토위에 있으면서 그 관련 기관의 가족회사에 일감을 주고 했던 부분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게 일부겠지만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윤리심사위에서 그걸 충분히 고려해서 제명 의견을 냈겠지. 윤리심사위가 아무리 유명무실하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충분히 심사위도 전문가들과 민간그룹에서 판단을 할 만한 기준이 되신 분들이고요. 거기에서 결정한 부분들을 특위에서 검토를 하고 지금 말하자면 대선이기 때문에 뭐 박스권 탈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통상 정치가 변하는 게 보통 유권자한테 심판받을 때거든요. 그 여야 막론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반성하는 게 왜 유권자한테 심판을 받을 때냐 이런 부분들은 비판을 정치권이 겸허히 받아야 해요. 상시로 바뀌어야죠 정치가. 그런데 꼭 이게 표에 심판 받을 때만 바뀌어요.
그래서 뭔가 혁신하겠다 해서 그렇지만 긍정적으로 혁신하겠다고 했을 때는 그런 결단을 하잖아요. 심판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게 좋은 방향으로 제도가 안착이 되면 또 그건 국민들한테도 좋은 것이고 정치 발전도 좋다.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윤리특위가 절차대로 한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아무리 탈당을 했지만 박덕흠 의원은 어쨌든 예전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차대로 가면 그 절차에 맞게 야당하고 협의하는 구조를 거쳐서 국민들이 볼 때도 적법하게 뭐 절차라든가 시기라든가 시간의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배려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정략적으로 하지 말고요.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뭐 전략적인 부분이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은 변해야 된다는 게 일단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 결단에 대해서 동참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속하게 빨리 변하자. 그러니까 당대표가 이런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한 당의 집권여당의 당대표 이런 결단이 정치 교체를 위해서 본인의 모든 걸 던지고 당의 모든 여러 가지 혁신안들 그다음에 기존의 의원들의 불만을 다 안고서도 진행하기 때문에 국민의힘한테 야당한테 던지는 겁니다. 여야가 바뀌어야 정치가 바뀌니까요. 여당만 바뀐다고 다 바뀌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 제명안 통과 여부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민주당에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 이런 네. 입장이시죠? 일단은 그 일정에는 큰 변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치가 변하는 모습을 보이려면 뭐 여야 공이 야당 쪽에서는 뭐 같이 동참을 안 하신다고 하는데요. 같이 동참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치가 여든 야든 좀 변해서 좀 국민들 눈높이에 좀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정치가 돼야지 국민의 고통이 되는 정치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좀 가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야당 예. 입장에서도 통과 여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민주당 특히 송영길 대표가 사활을 걸고 제안한 거기 때문에 큰 변동이 없을 거고요.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단독으로 상정하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뭐 통과될 걸로 봅니다. 네. 네. 두 분께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요. 예. 어느 점이 가장 눈에 띄셨습니까? 일단 우리나라가 대통령 중심제니까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부분이 정해져야 나머지 정치 쇄신이든지 제도 정비가 가능하다고 밝힌 점이고요. 내용을 압축해서 정치 전반에 대한 언급을 하시지 않고 청와대의 구성, 일하는 방식, 인적 구성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 청와대를 현안과 미래 전략 중심의 청와대로 만들겠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제왕적 대통령제의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한 부분, 집중할 것은 집중하고 분산할 것은 분산하겠다고 한 부분들이 예. 지금 만기 7남형의 현재의 대통령제의 약점들이라든가 결점들을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이고요. 그 광화문으로 청사를 서울 정부 청사로 이전하겠다라는 얘기는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라는 얘기고 역대 대선 때마다 나왔던 아젠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제대로 실행한 대통령이 없었는데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시면 그걸 실행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대통령 이미지, 대통령상, 대통령의 일하는 스타일이 드러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당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다 이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전체적으로? 그냥 뭐 이제 뭐 정치적인 언어 같고요. 전체적으로 좀 이번 쇄신안 정치 공약 발표를 하는 쇄신안의 내용으로는 굉장히 좀 실망스럽다. 무슨 말씀을 하시지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왜 청와대 구조로 바꾸는 게 정치 쇄신이지? 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지금 청와대에서는요, 시스템 자체가 민관이 서로 간에 협약을 해서 일 처리를 하고 있고요. 참모들이 비서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고의 전문가들 모셔서요, 임명하고 있고요. 기존에 청와대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굳이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쇄신안보다는 현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공약 발표를 한 것 같다. 좀 그래서 좀 진정성도 그렇고 향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 남는 거는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실천하겠다 이 정도만 약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실망스럽고 명확한 정치 제시는 없는 발표였다. 좀 그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어지는 공약 발표 현장 유튜브 연합뉴스TV 채널을 통해서 이어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